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제 2022년도 7월 달에 시행한 회계관리 1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은 7번째로 업로드를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회계관리 1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회계관리 1급을 통해서 재경관리사까지 모두 합격하시길 바라겠고요. 재경관리사는 원가관리 회계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재무회계랑 그 다음에 세무회계에서도 추가로 되는 내용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문제 자체가 조금 더 깊게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만 한다면은 할 수 있는 내용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회계관리 1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재경관리사를 위하여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재무회계하고 세무회계는 평균 70점 이상이 아닌 각각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회계하고 세무회계의 밸런스를 잘 잡아주시는 게 상당히 좋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재무회계 1번부터 4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회계 회계관리 1급 1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재무회계는 상기업 위주죠. 그래서 상기업 위주다 보니까 얘는 규칙이 존재를 해요. 물론 IFRS는 원칙 중심이긴 하지만 그래서 규칙이 딱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GAAP,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게 기준 IFRS의 기준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도 이렇게 이제 해야 되고요. 외부에 공시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재무회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장부를 입력할 때 과거 지향적에 따르게 돼 있죠. 회계는 미래 같은 거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관리회계가 아니면 사실상 미래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규칙이라는 것 따윈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 이제 보고용이고요. 그리고 양식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작성해가지고 그냥 내부에서 그냥 하는 거고, 그리고 IFRS나 GAAP 같은 뭐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따르진 않는데 안에 흡수되어 있다고 뭐 그런 것도 사실상 틀리진 않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재무제표라는 게 없습니다. 뭐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른 재무제표를 통해 보고한다. 어디 있죠? 일반적으로 인정된 원칙 요거죠. 1번에 대한 얘기. 재무회계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재무회계의 주된 목적은 경영자의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경영자는 이제 이해관계자가 사실상 맞긴 한데, 경영자는 내부에 있는 이제 보고를 하는 부분이고, 우리 공시하는 목적이 뭐예요? 외부 공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외부 공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이제 바깥쪽 사람들한테 이제 다시 할게요. 바깥쪽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공시를 하는 거잖아요. 누구냐면 뭐 채권자, 뭐 투자자, 뭐 그 다음에 정부기관,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주로 이제 주된 목적은 외부 공시를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된 목적은 경영자가 아닌 이제 외부에서 이제 보는 이제 뭐 채권자, 뭐 투자자 등
요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모두 법적 강제력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없어요. 모두라는 것 자체가 틀렸고요. 재무회계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건 맞는데 관리회계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요. 왜냐? 내부에서 그냥 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규칙은 따른다는 거 사실은 말이 안 되긴 하죠.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약간 좀 그런 좀 이게 있죠. 투자안을 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내부 보고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입을 맞춰서 그냥 보고서 작성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입맛에 맞춰서 하는 거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관리에게는. 그렇다 규칙이 없다는 거는 또 아니라고 또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관리 회계의 주된 목적은 외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관리회계예요? 아니죠. 뭐예요? 재무회계예요. 재무회계가 외부에 보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 4번에 대한 부분도 외부 공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도 이 4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관리회계가 아닌 재무회계를 보고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옳은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1급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국제회계 기준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국제회계 기준 IFRS죠. 근데 앞에 K가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K는 코리아의 약자잖아요. 근데 KIFRS라고 하면은 국제회계 기준을 따르고 있는 건 맞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국제회계 기준이 이렇게 뭐 똑같은 수익이라도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개 나열돼 있거든요. 이게 나열돼 있으면은 이 중에서 전 세계가 이제 다 쓰고 있는 거를 이제 봤을 때 그 중에 이제 딱 그 꼬집어내가지고 여기를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쓸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거를 이제 채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국제회계 기준이 아닌 앞에 이제 들어가죠. 한국 채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개 나열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딱 콕 집어서 이제 요것만 이제 선택을 해서 우리가 쓰는 게 이게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국제회계 기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다 통용대가 쓰고 있는 원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규칙 중심의 회계 기준인가요? 아니죠. 뭐죠? 그렇죠. 원칙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국제회계 기준은 항상 원칙 중심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2번에 대한 1번은 아니다. 그 다음에 2번 연결 재무제표 중심의 회계 기준이다. 맞죠? 연결 재무제표는 이제 같은 뭐 이제 회사가 이렇게 있으면은 본지점 있으면은 다 연결해가지고 해라 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IFRS 기능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정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 강화를 하고 있다. 이거 사실 맞습니다. IFRS를 도입하면서 사실 이제 외부 이용자의 이제 그런 이제 보호 장치도 이제 그 의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시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공시 강화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4번에서는 공정가치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원가 기준을 내가 안 하겠다라는 뜻을 내는 거죠. 그래서 1년마다 한 번씩 이제 그런 손상 징후가 있다든지 그 다음 재평가한다든지 그런 거를 너희 취득 당시 금액 20년 전 금액 지금 이 금액 아니잖아. 야 빨리 지금 시가로 바꿔. 그런 이제 목적 적합성을 좀 올려주는 그런 걸 좀 많이 확대하고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 이용자는 진짜 이게 현실적인 부분에서 회사가 지금 이제 공시총액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 자체를 이제 좀 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또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공시를 많이 강화하고 있다는 게 이제 그런 3번과 4번에 대한 얘기는 약간 좀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 옳지 않은 거는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현금 흐름표의 현금 흐름은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으로 구성된다. 이 세 가지에 대한 흐름은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이죠. 그 세 가지가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중단 사업 손익이 있을 경우 손익계산서에 계속 사업 손익과 중단 사업 손익을 구분 기재를 해야 한다. 3번에 대한 2번은 중단 사업 손익이 있으면은 손익계산서가 설명이구나. 맞아요, 이거는. 이게 이제 1월 1일부터 만약에 폐업일까지라고 하면은 폐업일까지 해당하는 그 중단 손익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사실 맞아요. 그래서 계속 사업 손익과 중단 사업 손익을 구분해가지고 기준을 표시해야 한다는 게 사실상 맞습니다. 그래서 맞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이게 틀렸죠? 뭐예요? 주석은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주석은 재무제표의 이제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5대 재무제표 중 하나죠. 그래서 주석은 부연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부분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 4번 한번 봅시다. 자본 변동표는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금 등의 변동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렇죠. 이건 맞아요.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금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 어떤 거?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자본조정, 그 다음에 기타 포괄성인계.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자본의 덩치가 어느 정도 되냐, 뭐 그런 것도 사실 이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사실상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 몇 번? 최종적으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 장기성 채무는 어떤 금액으로 재무제표상에 공시해야 하는가입니다. 장기성 채무라고 하면은 1년을 초과해서 이제 지급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물론 이제 1년이 이제 초과하면은 물론 현재 가치도 물론 해야 되는 것도 사실상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떻게 공시해야 되냐? 자, 한번 봅시다. 자, 1년을 초과해서 이제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거는 이제 명목금액과 그 다음에 현재 가치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했을 때는 현재 가치로 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지급할 명목상 금액을 예를 들어서 내가 3년 후에 3천을 내가 줘야 한다고 하면은 현재의 이 가치는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로 해가지고 면목상 금액과 현재 가치가 중요하다면은 현재 가치로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이 공시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근데 2번하고 3번하고 4번은 왜 아니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평가 시점의 재평가예요. 부채는 재평가 안 합니다. 부채 재평가 안 해요. 자산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하지만 부채에 대한 재평가는 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3번 실제 현금을 수취한 금액. 이거는 채권에 대한 부분이지 지금 우리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채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다르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미래에 지급할 면목상 금액. 면목상 금액이 하면은 뭐 장부 금액으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단기라고 하면은 정답이 되겠는데, 단기가 아닌 현재 지금 장기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현가계수를 이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4번에 대한 부분도 아니다. 그래서 4번의 최종적인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 구성 요소인 자산 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산은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즉 채권 쪽으로 보시면 되고 하나의 재산으로 보면 되죠. 부채는 이제 타인 자본을 뜻하기도 하고요.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보고 한번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산은 항상 부채와 자본의 합이 일치한다.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을 뜻한다 라는 얘기가 되죠. 또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순재산인 자본이 나오더라 라는 이제 공식이 있죠. 이건 뭐예요? 자본등식이죠.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부채는 기업 실체가 현재 시점에서 부담하는 경제적 의무다. 그렇죠.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 2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산은 반드시 물리적 형태를 갖고 있어야 한다. 반드시? 물리적 형태가 있어야 돼요? 그래. 유형자산은 뭐 그래요. 선생님, 유형자산은 맞아요. 그러면은 내가 다시 이제 물어볼게요. 무형자산은 자산이에요? 자산이 아니에요? 선생님, 자산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물리적 형태가 꼭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그 물리적 형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렇게 되죠. 이해했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겠죠.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물리적 형태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물리적 형태가 있는 것도 있지만 물리적 형태가 없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은 뭐예요? 이거는 내가 쓸 수 있는 권리를 뜻하죠.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라는 얘기에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미래 일정 시점에서, 시점 뭐예요? 재무상태표를 뜻하죠. 자산을 취득한다는 결정, 단순한 약정은 현재 의무가 아닙니다. 취득한다는 결정과 단순한 약정, 할 수 있죠. 예, 취득한다는 결정, 결정했어요. 근데 샀어요? 안 샀죠. 약정했어요. 계약만 한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의무가 아니므로 부채가 아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이거를 구입했고 이거를 진짜 실행했다고 했을 때는, 돈 안 줬을 때는 내가 줘야 될 의무가 있겠지만 단순 약정이나 결정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구입한 것도 아니고 내가 실행한 것도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돈을 안 줬을 때는 당연히 돈을 줘야 될 부채의 의무가 맞지만 현재로서는 실행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부채가 아니다라는 부분도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틀린 거 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6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계산기를 한번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의 2021년 말 재무상태표 개정입니다. 2021년 말 주식회사 3일의 재무상태표상 보통주 자본금은 얼마인가? 입니다. 단 2회의 개정 과목은 없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자본이에요. 물론 자본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성이 누계겠죠. 일단 첫 번째는 이 자산 개정 과목과 이 부채의 개정 과목을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본 등식에 의해서 이제 자산에서 이제 부채를 빼면은 이거는 자본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자본 총액 이거를 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자본 총액을 찾은 후에 그 다음에 이익 잉여금을 차감을 하면은 보통주 자본금이 얼마인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제주제 길게 썼긴 한데 이게 풀이 해설을 보는데 여러분들한테 가장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것부터 먼저 실행해 봅시다. 자산 부채 한번 구분해 보죠. 상품, 자산,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 받으러 합침용어, 자산, 단기 차입금, 부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산, 매입 채무,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부채, 외상 매입금 지급은 합친 거죠. 그 다음에 보통주 자본금은 자본입니다. 차량 운반구, 자산, 선급금, 자산, 이익잉여금, 자본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산하고 부채를 모두 구분했으니 자산에서 부채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자산 금액부터 한번 봅시다. 총 얼마예요? 110만 원이 됩니까? 그렇죠. 자산 총액은 110만 원이랍니다. 그 다음에 부채를 한번 빼볼까요? 자, 그랬더니 자산에서 부채를 뺐더니 자본 총액은 얼마예요? 65만 원이 나오더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본 총액이 65만 원이니까 이때 이익잉여금은 35만 원이 있대요. 그러니까 보통주 자본금은 얼마예요? 3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6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7번입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는 항목은입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한번 봅시다. 자, 1번 자기압수표 맞죠? 현금성 자산 현금이죠. 두 번째,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 이것도 현금으로 보죠. 환매채, 3개월 이내의 환매 조건. 이거는 현금성 자산. 선생님, 현금성 자산은 몇 개월 이내예요? 그렇죠. 취득 당시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4번이 답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 6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이니까 만기일까지 3개월 이내라고 불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은 몇 번이에요?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8번입니다. 다음 중 유동자산에 속하는 계정들의 잔액입니다. 재무상태표 당좌 자산으로 계상될 금액은 얼마입니까? 입니다. 자, 유동자산에 속하는 계정들의 잔액이랍니다. 자, 재무상태표에 당좌자산으로 계상된 금액은 얼마냐? 자, 당좌자산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현금과 관련되어 있는 자산이죠. 그러면은 현금과 관련되어 있는 자산 볼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당좌자산 맞죠? 매출 채권, 현금 관련돼 있죠? 당좌자산 맞죠? 단기대여금, 현금 관련돼 있죠? 맞죠? 선급비용, 현금 관련돼 있죠? 맞죠? 상품하고 제품은 뭐예요? 요거는 판매 목적이죠? 뭐예요? 판매 목적에 대한 부분, 재고자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좌자산 부분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다 합치면 돼요. 자, 그럼 총 금액 얼마예요? 그렇죠. 7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9번입니다. 다음은 기말잔액 비율법에 따라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3일에 매출 채권 및 대송 충당금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매출 채권 잔액에 적용한 대송 추정률은 얼마입니까? 입니다. 사실 기말 잔액 비율법이라 몰라도 상관없긴 하거든요.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냥 보충법으로 그냥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설정 금액이 이제 얼마인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추정률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기존에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을 빼면은 보충 금액이 나와요. 이거를 이제 근거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게 한 게 더 편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원래 대손 충당금 오른쪽 기초예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왼쪽에 기초를 넣고 오른쪽에 기말을 넣을게요. 그래서 자, 여기가 발생된 금액이고 여기가 이제 회수 금액으로 들어갈게요. 자, 한번 봅시다. 2021년 말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은 2021년 1월 1일 되겠죠. 그래서 얼마니까 3천만 원. 그 다음에 대손 확정액은 얼마예요? 1,500만 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상 대손값비 1,500만 원. 그러면 손익계산서상 대손값비는 보충금액이 되는 거죠. 회수된 금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충된 금액이 얼마냐면은 1,500만 원 보충한 거예요. 그러면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둘 다 이 금액이 4,500만 원이 돼야 돼요. 그러면 기말 금액은 얼마가 돼요?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2022년 말 매출채권 현재 잔액은 20억이랍니다. 근데 보충 금액을 1,500만 원만큼 보충했고요. 기말 잔액은 3천만 원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설정 금액이 이제 얼마냐면은 매출채권 잔액을 이제 뜻하죠. 그러면은 20억에서 곱하기 추정률은 이제 물음표 %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기존의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 남았냐면은 지금 기초 잔액이 3천만 원, 발생된 금액 1,500만 원이니까 1,500만 원만큼 남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보충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1,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역으로 돌리자면은 요거는 20억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퍼센테이지를 모르니까 요게 이제 기존에 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이니까 발생된 금액 빼면 1,500만 원 남잖아요. 그러면 보충이 1,500만 원 했잖아요. 그래서 기말 3천만 원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역으로 더해주면 얼마예요? 기말 금액이 이제 일치하는 거예요. 3천만 원 이렇게. 그러면은 20억에 3천만 원이니까 역으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3천만 원에서 나누기 20억이요. 2억이죠? 20억이죠? 그럼 얼마? 0.015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때 20억의 이제 퍼센테이지 얼마인지 모르니까 3천만 원 나오려면은 역으로 3천만 원에서 20억 이렇게 해주면은 아까 0.015가 나온다고 했었죠. 그럼 0.015하면은 퍼센트 얼마예요? 0.01이 1%예요. 그래서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손 추정률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10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2021년 결산일 회계 처리 시 나타날 수 있는 결산 분계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2021년 7월 1일 주식회사 3일은 주식회사 서울에 1년 후 상한 조건으로 현금 100만원을 대여합니다. 단 이자는 1년 후 원금과 함께 2022년도 7월 1일에 받기로 합니다. 자, 2021년도 결산일 회계처리면은 2021년도 7월 1일부터 이제 12월 31일까지 6개월치에 대한 이제 이자를 수령 받아야 되지만 수령 못 받은 거예요. 미수령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발생 주기에 의해서 회계처리를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비록 이자는 못 받았지만 이자는 받은 걸로 처리하시면 돼요. 이자 수익을 처리하죠. 얼마? 그 6개월치만큼 이자 수익이 되고
이자는 못 받았지만 발생을 했고 받은 걸로 그냥 취급해서 그냥 이자 수익으로 처리했고 차변에는 실제로 받은 건 아니니까 미수 수익이 돼요. 그래서 6개월치만큼 처리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회계 처리를 봤을 때 차변의 미수 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이 돼요. 선생님 그럼 계산 안 하고도 답 1번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풀이해서이니까 당연히 이제 정확히 하겠습니다. 자, 100만원에 대한 돈을 빌렸고요. 이자율이 연 12%예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2만원에 대한 이자를 이렇게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자를 12만원 받아야 되는데 6개월치만 해야 되니까 거기에 6개월치만큼만 처리하는 거예요. 1년 중 6개월치만요. 그래서 12 나누기 다시 할게요. 6 나누기 10이라는 거예요. 왜냐? 1년치 중에 6개월치만큼만 회계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 거고요. 그래서 미수 수익은 얼마? 6만원. 그다음 이자 수익은 얼마? 6만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